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안녕하십니까, 김우성 PD입니다. 교육을 위해 맹자의 어머니가 집을 3번이나 옮겼다는 맹모 삼천지교, 널리 알려졌죠. 그런데 이제는 집값 때문에 집을 여러 번 옮기는 전세 난민이 늘고 있습니다. 급기야 서울 인구가 5월이면 1,000만 명이 안 된다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30, 40대 세대의 전세난과 서울 이탈에 어떤 이야기 숨어 있는지 잠시 후 전문가 연결해서 이야기 짚어보겠습니다. 맹모 삼천지교, 사실 옮기는 것이 아니라 환경의 중요성에 무게가 실려 있죠. 같은 식으로 생각해보면 돈 때문에 한 해에 수만 명이 이동하는 것, 결국 이동이 문제가 아니라 돈이 문제겠죠. 2016년 3월 23일 수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브리핑. 네, 오후 3시에 만나는 가장 따끈따끈한 주요 경제 뉴스입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입니다. 한국이 아시아 37개 나라 중에서 3번째로 경쟁력 있는 나라라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잠시 후 전해드리겠습니다. 수출 실적은 여전히 어렵고 힘들지만 수출 여건은 개선되고 있다라는 뉴스 들어와 있습니다. 생명보험사들이 보장성 보험료를 일제히 올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잠시 후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원의 최명용 기자 연결합니다. 최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한국 경쟁력 3위, 언뜻 들으면 굉장히 기분 좋은 소식인데 자세히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 보아오 포럼이라고요. 네. 중국에서 지금 그 세계 석학들, 경제 지도자들 모여서 지금 포럼을 하고 있는데요. 이 보아오 포럼에서 아시아 국가 경쟁력 조사 결과를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네. 중국 국제경제교류센터라는 곳에서 조사를 한 건데요. 한국이 싱가포르와 홍콩에 이어서 3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3년 연속 3위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국제경제교류센터는 아시아 37개국, 호주와 뉴질랜드를 포함한 37개국에 대해서 종합경쟁력을 분석을 해서 아시아 경쟁력 보고서라는 이름으로 발표를 했고요. 네. 싱가포르, 홍콩, 한국, 대만이 나란히 그 상위권을 기록을 했고 네. 그 뒤를 이어서 호주와 뉴질랜드가 자리를 했습니다. 일본이 8위, 중국이 9위 이렇게 좀 뒤처지는 모습을 보였고요. 네. 일본은 올해 3단계 정도 떨어졌다고 합니다. 좀 의아한, 한국이 3위라고 하니까 의아하긴 한데. 일본이 뒤고 중국이 9위, 약간 갸우뚱하기도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근데 조사 항목들을 보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한국이 높은 점수를 받은 게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 입학률, 또 인재 교육 이런 부분이 강하다는 점하고 네. 특허 신청 분야에서 높은 평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인프라라든가 교통, 통신 이런 것 등이 좀 뛰어나고요. 경제 회복은 조금 호전되고 있고 비즈니스를 위한 행정 서비스도 노력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싱가포르는 행정 서비스의 효율성이라든가 비즈니스 환경 이런 것 등이 모두 세계 최고 수준이고요. 홍콩은 비즈니스 제도라든가 금융시장, 또 국가에 대한 신뢰도, 정보기술 설치 분야 이런 것들이 다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일본이 관심인데요. 일본은 뭐 여러 가지 발전도 돼 있고 인프라 완비도 잘 돼 있지만 사회적인 투자가 계속되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거 아니냐. 네. 또 아베 신조의 그 경기 부양책 등이 최근에 좀 좋지 않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서 이런 것 등에서 마이너스 점수를 좀 받은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은 경기 둔화 우려가 있다는 점도 있지만 이 중고속 성장은 계속될 것이다. 또 비즈니스 환경이라든가 과학기술, 연구개발 이런 쪽으로 강점이 있어서 9위 정도의 랭크가 됐습니다. 예, 뭐 우리가 높은 점수를 받은 것 기분 좋은 일이긴 한데 그만큼 또 결과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출 실적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인데 수출 여건은 6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이런 보도가 나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수출 여건이라는 게 뭐 용어는 조금 좀 설명이 좀 필요하긴 한데요. 네. 쉽게 표현하면 수출 가격 대비 수입 가격이 얼마냐. 그래서 수출은 비싸게 하고 수입은 싸게 하면 그만큼 우리나라가 생기니까요. 수출을 해서 네. 돈을 많이 버는 거다. 그 지수를 조사를 한 겁니다. 네. 한국은행이 2월 무역 지수 및 교역 조건을 발표를 했는데요. 순상품 교역 조건 지수가 103.54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네. 2010년 3월이 103.92였는데 그 이후에 지금 5년 11개월 만에 최대 수준으로 좋은 조건이 나타났습니다. 네. 순상품 교역 조건 지수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한 단위의 물건을 수출해서 벌어들인 돈을 그 가지고 수입을 얼마만큼의 물건을 할 수 있느냐 네. 요거를 나타내는 겁니다. 작년 잘 아시다시피 유가가 계속 떨어지면서 그 수출 가격, 수입 가격 모두 다 떨어졌는데요. 네네. 수출 가격 하락폭은 12.2%였는데 수입 가격 하락폭은 14.9%였습니다. 네. 수출 가격이 떨어지는 것보다 더 크게 수입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수출한 물건 값으로 수입 물량을 더 많이 살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됐다 이런 뜻입니다. 네. 요 수출 물량과 뭐 수입 물량 이런 것들을 이제 물량 기준, 지수 기준, 금액 기준 뭐 이렇게 해서 지수화를 하고 있는데요. 네. 어떤 물건이 많이 들어왔고 어떤 물건이 많이 팔렸냐를 볼 수 있는 그런 항목들입니다. 네. 이 수출 물량 지수에서 보면 수송 장비 이런 게 4.8% 정도 감소한 거, 그러니까 자동차 뭐 이런 것들이 좀 수출이 좀 부진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고요. 네. 전기나 전자 기기는 4.7% 늘었고 석탄 및 석유 제품은 28% 정도 늘어났습니다. 화학 제품도 6.9% 정도 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는데 금액으로 환산을 하면 수출 금액 지수로 따져보면 전기 및 전자기기 제품이 10.6% 마이너스, 석탄 및 석유 제품은 마이너스 26.2, 1차 금속 제품은 마이너스 14 이렇게 나타납니다. 네. 물량으로는 석유 제품이 2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지만 가격으로 따지면 마이너스 26%니까 그만큼 가격이 얼마나 떨어졌는지를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수입 물량 지수로 따져보면 일반 기계가 마이너스 20, 금속 제품이 마이너스 5.5. 하지만 이제 광산품이나 화학 제품, 전기 및 전자기기 등은 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고요. 금액으로 따지면 광산, 금속 제품, 일반 기계 모두 다 감소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네. 수출과 수입을 이렇게 비교해서 생각해 보시면 수출이 늘면 지금이 참 호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생명보험사들 보장성 보험료를 일제히 올린다고요? 4월 1일자로 예정 이율이라는 것을 좀 일제히 내릴 예정인데요. 네. 뭐 삼성, 교보, 한화, 미래에셋 이런 대형사도 그렇고요. 흥국생명 같은 것도 이미 예고를 했습니다. 예정 이율이라는 것은 보험사가 네. 고객들한테 받은 돈을 얼마의 이율로 굴려서 다시 돌려주겠다. 그때 쓰는 그 이자율, 네. 약속하는 이자율입니다. 이자율을 요만큼 낮추면 전체로 돌려줘야 되는 보험금을 이 똑같다고 했을 적에 각 개인들한테 받는 보험료가 올라가게 됩니다. 네. 예정이율이 0.25%포인트 정도 낮아지면 보험료는 5에서 10% 정도 상승하는 것으로 이렇게 공식이 되어 있는데요. 삼성, 교보, 미래에셋 등은 3.0% 수준인 예정이율을 2.75%로 일제히 내릴 예정이고 흥국생명은 3.25에서 2.9로 0.35포인트 정도를 낮출 예정입니다. 네. 하나생명은 아직 정하지는 않았는데 여기도 2.75로 0.25%포인트 정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일부 소형사에서는 0.5%포인트까지 낮추지 않겠냐. 이 정도면 한 20% 정도 보험료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 보험료는 지금 자율화돼 있기 때문에 보험사들이 이렇게 낮추는 거는 뭐라고 얘기할 것은 아닌데 네네. 일제히 이렇게 한꺼번에 내리니까 조금 좀 가계에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고요. 올 초에 그 실손 보험료들이 이미 18%에서 27% 그렇죠. 정도 오른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또 보험료를 올린다고 하니까 조금 부담되는 소식인 것 같습니다. 예, 금융사가 어려운 부분들을 좀 고객들하고 너무 같이 나누지 말아야 할 것까지 나누지 않나 이런 걱정도 됩니다. 자, 끝으로 금감원에서 사칭하는 팝업창 사기, 이제는 팝업창까지 사기를 치는군요. 이건 참 보이스피싱, 파밍 용어도 복잡한데요. 이달 19일까지 지난달부터 한 달 반 정도 사이에 네. 금감원을 사칭하는 팝업창 신고가 280건 정도가 집계가 됐다고 합니다. 네. 그만큼 많다는 뜻인데요. 네이버나 다음 등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뭔가 이렇게 검색을 하고 있는데 보안 관련 인증 절차가 필요하다 이러면서 금감원을 사칭한 팝업창이 뜹니다. 이 팝업창을 누르면 가짜 금융회사 사이트로 연결이 되는데요. 네. 여기서 주민번호라든가 거래은행 계좌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이런 것 등을 다 요구를 합니다. 전형적인 피싱인데 이게 좀 컴퓨터에 좀 익숙치 않으신 분들은 이게 속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이런 팝업창이 혹시라도 컴퓨터에 뜨시면 네. 한국인터넷진흥원 www.boho.go.kr인데요. 여기 접속하시면 이 악성 코드에 감염된 거를 치료할 수 있으니까 한번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어떤 경우에도 개인정보와 중요 금융정보는 누구에게도 해서는 안 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뉴스원의 최명용 기자였습니다. 2016년형 볼보엔 없다. 5년간 부담이 없다. 부담이 없다고? 없다. 5년 10만 킬로미터 보증기간 연장은 물론 소모성 부품까지 서비스해주니까. 와우, 시작부터 새로운데? 볼보에게 이 정도는 새로움도 아니다. 2016년형 전차종 대상 전시장에 문의하세요. Volvo. 인상주의 회화에 모네가 있다면 인상주의 음악에는 드뷔시가 있습니다. 듣다 보면 빛에 따라 변하는 색채, 오묘하고 아련한 무늬가 떠오릅니다. 드뷔시의 아라베스크 1번입니다. 대한항공 파리 주출해 A380 운항. Korean Air. 완벽하게 새로워진 렉서스 RX 출시. 여유로운 안정감 속에 거침없는 파워. 넘치는 카리스마 속에 정교한 디테일. 발견하라. 감동하라. Radiant Crossover New Generation RX. 모든 순간이 감동이다. Lexus. 경제 탐구 생활. 네, 생생경제 일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퀴즈 선물 상식이 함께하는 경제 탐구생활입니다. 정답 맞춰주시면 알칼리수로 건강해지는 내 몸 에이소 알칼리 생수 한 박스 선물로 드리고요. 2016년 매주 목요일 응답하는 여행 스케치의 가로수길 콘서트 나무야 티켓 선물도 드립니다. 정답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 퀴즈 아주 쉽습니다. 많이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봄 역시 신학기와 이사철이 맞물리면 강남, 목동 등을 중심으로 주택거래시장 그야말로 이것과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것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경기 침체와 집값 하락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주택을 사려는 사람은 없고요. 이것을 월세로 전환하는 사람들은 또 늘어나고 있습니다. 3월 서울 아파트 이것의 평균 가격은 70%, 집값 대비 70%를 넘어섰다고 하고 80%를 넘은 곳도 있다고 합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치솟는 이것 때문에 서울을 떠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많이들 알고 계시겠죠? 예, 오늘의 증시는 생략했는데요. 코스피는 1995.12포인트로 마감됐습니다. 퀴즈도 많이 보내주십시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물 없는 한라산, 물 없는 제주 바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제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일. 아름다운 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아름다운 물 캠페인은 광동제약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 삶을 위한 생생한 라디오 경제. YTN FM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생생 인터뷰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노령층의 전체 자산의 80%가 부동산이다. 이런 뉴스 보신 적도 있죠. 그만큼 당장 쓸 돈은 없지만 부동산 자산은 보유하고 있는 노령층이 많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매달 생활자금을 지급받도록 하는 게 바로 주택연금이죠. 정부가 가계대출을 줄이고 고령층 노후 보장을 위해서 내 집 연금 3종 세트 다음 달 25일부터 출시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없을까요? 금융위원회가 오늘 주택연금 현장 간담회를 열어서 내 집 연금 3종 세트 준비 상황 점검했고요. 또 여러 가지 활성화 방안도 논의했다고 합니다. 오늘 그 간담회에 직접 참석한 분이고요. 생생경제 애청자분들 많이 반가우실 분일 겁니다. 김경록 미래에셋 은퇴연구소장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간담회도 다녀오셨지만 평소에 저희 생생경제와도 노후 상담 많이 해주셨잖아요. 예. 그런데 이 주택을 담보로 사실 생활비를 지급받는 연금
아직 우리나라 분들한테는 좀 낯설 거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예, 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상속이라든지 이런 문화들을 봤을 때는 꺼리는 분들도 있다고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주택연금에 대한 관심과 이야기 어떻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관심이 아주 많이 증가하고 있고요. 실제로도 가입자가 올 초에 보면은 한 3만 건까지 이릅니다. 네. 물론 아직 우리나라 주택수에 비하면 아직 실행에 있어서는 주저하는 분들이 많기는 한데요. 네. 현재 관심사는 많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주택연금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한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고요. 네. 그다음에 자식이 반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외로 자식들이 반대하는 경우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자, 이번에 출시될 내 집 연금 3종 세트 조금 쉽게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도 가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힘을 쏟은 거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 간략하게 그렇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번에 정부가 소득별 계층별로 좀 세분화된 이제 주택연금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제일 첫 번째는 주택담보대출을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네. 물론 이전에도 가능은 했는데요. 이전에는 담보가액의 50%까지 일시금으로 인출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50%까지 일시금으로 인출해서 갚을 수도 있었는데요. 이제는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할 때 이 일시금 대출 한도를 70%까지 가능하게 했습니다. 네. 이 경우 이제 주택대출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 주택담보대출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기존 대출을 갚고 나머지를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순현금 흐름이 이전 같은 경우 이자가 나가는 마이너스에서 이제는 연금이 그 차액만큼 연금이 들어오는 이제 플러스로 전환된 효과가 있습니다. 네.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다 50대 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부분인데요. 네. 보금자리론하고 연계한 상품입니다. 네. 그러니까 보금자리론을 드시는 분이 만일 60세부터 나는 주택연금을 받겠다 이렇게 약정을 하시게 되면요. 보금자리론의 대출금리에 대해서 우대금리를 적용해주고 나중에 드신 분들은 연금으로 전환해서 상품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네. 두 번째이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우대형 주택연금입니다. 네. 이것은 이제 소득과 주택 가격이 낮은 층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경우 주택연금을 들었을 때 연금 금액을 조금 더 많이 주는 네. 우대형 주택연금입니다. 이 세 가지 내 집 연금 3종 세트입니다. 네. 자, 고령층은 증가하고 있고 기대 수명도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 당장의 소득이 적기 때문에 이 집을 통한 연금 중요한 문제일 텐데요. 방금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이 중장년층의 경우 대출금리 우대 혜택도 받는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분들이 도중에 해지를 하게 되면 어떡하죠? 예, 아이고 좋으신 질문인데요. 우대금리라는 것은 지금 이제 대출금리를 낼 때 당장 우대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주택연금을 가입할 때 후치로 돌려받는 것입니다.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중도에 해지했다고 해서 무슨 불이익은 없는 것이고요. 네. 나중에 주택연금을 가입할 때 이 우대받은 만큼 금액을 돌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 사후 정산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주택공사법을 좀 개정해서 가입 범위도 넓히겠다 이렇게 알려왔는데요. 예. 네,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그중에 이제 첫 번째가 주택이 9억 원까지 가능했습니다. 네. 근데 향후에 이제 고칠 부분을 9억 원 이상의 주택도 허용해 주되 네. 담보가액은 그러니까 금액은 9억 원까지만 해주는 그런 부분을 진행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우리나라에 오피스텔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소형 가구들이 그래서 많죠. 예, 오피스텔 중에서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주택연금의 대상에 포함하는 이 부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범위가 넓혀져야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 어떻게 쓸 수도 없는 자산을 짊어지고 있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노후 생활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소득과 소비 증진을 위해서 좀 쓸 수 있는 부분인데요. 좀 예를 들어야 아마 청취자분들이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자, 만약 지금 서울의 한 중계동으로 치면 5억짜리 아파트가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한다면 주택연금을 가입했을 때 어떻게 금액이 산정되고 매월 얼마 정도 받나요? 예,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런 절차로 계산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일 간편한 절차는 일단 주택금융공사는 매년 1억당 평생 얼마의 연금을 매월 줄지를 공시해 줍니다. 연초에. 네. 그래서 이 1억당 지급액에 내 집의 감정평가액을 곱해주면 됩니다. 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네. 만일 내가 60세 주택연금을 받겠다 이렇게 하는데 네. 현재 1억당 매월 22만 7천 원을 지급해 줍니다. 네. 그러면 내 집이 3억 5천만 원이라고 하면 여기 22만 7천 원에 3.5를 곱해주면 되고요. 네. 만일 위의 예처럼 5억 원이라고 그런다면 여기에 5억 원을 곱해주면 됩니다. 네. 또 한 가지는 나이가 70세 좀 많아지면은 1억당 금액이 또 32만 4천 원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자기가 수령하는 연령에 해당되는 억당 금액을 보시고 거기에다가 자기 주택의 감정평가액을 곱해주면 그것이 매월 평생 받게 되는 주택연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수명이 다할 때까지 받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또 예, 예. 혹여 만약에 돌아가시거나 할 경우에는 배우자가 정확합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참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예, 예. 좀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예. 부동산 시장이 둔화된다. 지금 사실 값은 올라가 있지만 거래 절벽 상황이고요. 예, 또 예. 수명이 길어지고 금리 인상 등이 예고돼 있거든요. 예, 이럴 예. 경우에는 결국 월 받게 되는 돈은 계속 하향세로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가입하시는 분들은 줄어든다 이런 의미인데요. 이거 예.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수명이 길어지고 있으면 가입 금액이 줄어들게 되고요. 금리가 인상되면은 연금 받는 금액도 줄어듭니다. 네. 그다음에 주택의 가격 상승률이 낮아진다고 생각해도 줄어듭니다. 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억당 금액에다가 주택의 감정평가액을 곱한 것이 받는 금액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네, 연령별로. 그래서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택 가격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주택 가격이 하락하리라고 예상을 한다면은 지금 가입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 금리가 인상될 거라고 생각되면 그래도 지금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런데 어차피 전망은 어떻게 보면 잘 모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택 가격이나 이런 걸 너무 전망해서 하려고 하시지 말고요. 자신이 필요한 금액이 얼마 정도인지를 계산해 보시고 그 금액을 충족해주면 그냥 가입하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나중에 부부가 다 사망했을 경우에도 네. 자신이 받은 대출금보다 주택 가격이 더 높으면은 그 차액을 자식에게 상속을 해줍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예측을 하시지 말고 네. 현재 자신이 필요한 금액에 충족되면은 그냥 이렇게 가입하시는 게 더 좋은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혹시 이 자산 가치가 어떻게 될까에 대한 걱정보다는 당장의 예. 생활 그리고 또 예. 혹여라도 부동산 가격이 오르거나 여러 가지 상황이 변해서 차액이 생기면 역시 상속이 되니까요. 그런 예,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조금 사실은 더 많은 혜택 이를테면 지금 1억인데 60세면 22만 원 너무 적은 거 예.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좀 더 사실 예. 많이 드리려고 하면 그만큼 이런 상속 제도라든지 이 고객들한테 집 가진 분들한테 예. 유리한 게 없어지겠죠. 그렇습니다. 정확하신 지적인데요. 그래서 즉시연금하고 주택연금하고 많이 비교를 합니다. 네. 주택연금은 60세에 받으면은 억당 22만 7천 원을 받는데 네. 즉시연금은 31만 원에서 33만 원 정도 받습니다. 네. 사람들이 이 두 금액만 비교를 해보고 야 이거 주택연금 불리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주택연금과 즉시연금 이런 쪽에 있는 그 차이를 잘 비교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일 네. 큰 차이가 뭐냐면요. 주택연금은 현재 자기 주택에 살면서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사람들이 자기 주택에 사는 것에 대한 비용은 생각지를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사는 비용까지 감안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사실 굉장히 많은 혜택을 받는 거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예, 월세로 그것뿐만 계산해도요. 네. 그렇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택연금은 사망 시에 배우자에게 100% 상속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또 유리하고요. 그다음에 사망 시에 방금 말씀드렸듯이 집값이 대출금보다 많다면 그 차액이 상속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즉시연금과 주택연금은 그냥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는 액수로만 비교하시면 안 되시고요. 그 각각 특징이 무엇인가 있는 것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가입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임종용 금융위원장과 함께하는 간담회도 계셨었는데요. 예. 좀 활성화나 실효 방안 어떤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예. 좀 재밌는 이야기인데요. 네. 주택연금을 가입하려니까 집사람이 저게 반대를 하고 화를 내더라. 네. 그래서 앞으로 부인을 잘 설득해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었고요. 네네. 그다음 이야기는 이제 자녀 문제가 많이 이야기가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주택연금 홍보는 나이 드신 분들에게 홍보를 많이 하는데 앞으로 주택연금 홍보는 40대 정도의 자녀들에게도 네. 부모님이 주택연금을 가입하시게 하시는 것 이런 홍보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예. 자, 뭐 본인의 의사보다는 이렇게 아내와 또 자식들 이 부분이 좀 큰데 끝으로 소장님께서 이제 고령화 사회로 진짜 접어들었습니다. 이 노후 대비를 준비하는 분들한테 꼭 필요한 뭐 주택연금 얘기도 해주셨지만은 어떤 기본적인 태도랄까요? 원칙 같은 것들 좀 전해주시죠. 최근에 이제 작년에 NHK에서 노후 파산이라는 제목으로 취재를 했습니다. 네네. 일본 같은 사회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이제 잘 산다고 그러는데요. 거기도 노후 파산에 직면한 사람들이 약 200만 명에 이른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수명이 길어지면서 의외로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한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가 많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연금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고요. 네. 그다음 우리나라에서 일본이나 그런 나라에 비해서 훨씬 조금 우호적으로 나와 있는 제도가 이 주택연금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는 주택의 보유 비율도 높고요. 그래서 이 주택연금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인식을 달리 하셔야 되고 또 어떤지 한번 공부를 하셔가지고 물어보셔도 되고 그래서 이것을 충분히 잘 활용만 하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오늘 간담회에서 누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우리나라 고령자들이 주택만 많고 돈은 없다 이게 큰일 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이걸 거꾸로 본다면은 그래도 우리나라 고령자들은 주택을 하나씩 가지고 있는데 이걸 잘 활용할 수 있으면 그 시각만 바꾸면은 이걸 국면을 잘 전환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택연금 부분을 좀 이렇게 잘 좀 활용하시면은 정말 좋겠습니다. 예, 재산이 아니라 삶의 가치를 좀 더 생각할 수 있는 방향인 것도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미래에셋 은퇴연구소장 김경록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경제를 읽고 듣고 나누는 시간.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노령층은 집을 담보로 생활비를 얻는 주택연금 앞서 인터뷰 전해드렸는데 젊은 층은 또 어려움이 많습니다. 1001만 4,261명. 현재 서울 인구 숫자입니다. 통계청이 1월에 발표한 2015년 국내 인구 이동 통계를 보니 서울에서 다른 수도권으로 이주한 사람 13만 1천여 명입니다. 1999년 이후로 최대 규모고요. 2014년 대비 1년 만에 4만 명 가까이나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인구 이동이 많은 핵심 이유는 바로 주거 문제, 전월세난 때문인데요. 특히 30대와 40대의 탈서울이 늘어나는 것. 과연 괜찮을까요? 전문가와 함께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단국대학교 도시계획 부동산학부 조명래 교수 전화로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다시 두 번, 세 번 말에 입 아프다 이런 표현들도 많이 하시는데 전월세난 정말 심합니다.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서부터 비롯됐다 이렇게 진단할 수 있을까요? 최근에 이 전월세난의 악화는 그 전월세난의 결과인 그 월세화의 어떤 가속화에 따른 것이라고 저는 해석하고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그 밑에 깔려 있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지금 현재 사람들이 집을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가 없고 또 집에 사는 데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집을 사지 않는 수요는 곧 임대 수요죠. 네네. 임대 수요가 사실 구조적으로 이미 지난 8년 전부터 시장에서 계속 이렇게 나타났습니다만 정부가 여기에 대한 정책을 제대로 못 폈습니다. 그러니까 전월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난 8년, 9년간 두 번의 정부가 내놨던 정책들은 매매 활성화 이제 정책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임대 수요가 자연스럽게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매매를 그걸 해결하려는 이런 정책의 미스매치가 지금의 이 전월세난을 키우는 뿌리 깊은 원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부동산 경기 부양이 목표였다가 부채가 심해지니까 이제 돈을 빌리거나 집을 사기 어려운 게 지금 올해부터 이제 적용됐는데 더욱더 매매가 떨어지니 이 임대 시장은 더 포화돼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정치인들은 정부도 그렇고요. 전세보다 이제 월세가 대세 이런 말도 하기도 하거든요. 한국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이긴 한데 전세 제도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좀 유지를 하도록 도와줘야 할까요?
문제는 있죠. 문제는 있는데 일단은 정치권에서 지금 월세가 대세고 전세는 이제 사라진다라는 네. 대통령까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네. 저는 이건 상당히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정부가 전월세란이 지난 8, 9년간 계속됐음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정책을 내놓은 적이 없거든요. 네네. 특히 전세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제대로 내놓은 정책이 없었습니다. 네. 정책이 이렇게 제대로 추진하지 않는 상태에서 무책임한 전세는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알고 보게 된다면 정책 실패를 점화하는 그런 의미가 있죠. 네. 하지만 전세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그 문제 자체라기보다는 전세 성격이 바뀌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옛날에 집값이 오를 때는 전세를 끼고 집을 이제 사면 네. 뭐 집주인도 세입자도 모두가 도움이 됐죠. 그건 이제 자산 운용에 자산 운용하는 한 방식이었죠. 전세라는 것은.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집값이 오르지 않기 때문에 네. 집주인의 경우에는 집을 팔아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을 기대하지 못하기 때문에 임대료에서 그걸 이제 수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전세를 가지고 임대 수익을 얻기에는 이 전세라는 것이 임대 방식이 되기에는 상당히 정근대적인 요소를 많이 갖고 있어요. 금리도 이런 낮고요. 것들을 정부가 정책적으로 좀 검토를 해가지고 현대적인 여러 가지 임대료 제도로서 바꿔나갈 수 있는 이 정책들을 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테면 적정 임대료라든가 전월세 상한율의 적정선이라든가 네. 뭐 이런 정책을 강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00% 손을 놨던 겁니다. 그래서 전세 갖고 있는 제도로서의 긍정성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주거비 측면에서도 전세가 지금 비용이 가장 적게 되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 동안 존속될 수 있는 좀 제도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보완이 좀 필요하다 보고 있습니다. 예, 월세가 뭐 대세 많은 분들이 이 월세가 늘어나면 가처분 소득은 또 그만큼, 그러니까 쓸 수 있는 돈은 또 그만큼 줄어드는데라는 의구심을 갖고도 있습니다. 서울의 소형 아파트 전세 가격이면 경기 인천의 준중형 아파트를 산다. 이 오늘 아주 화제가 됐던 기사였는데요. 서울의 높은 전세 가격, 이 주변 지역까지 도미노처럼 악영향을 미치진 않을까요?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네, 이미 뭐 서울의 이 평균, 특히 아파트 기준의 평균 전세가는 그 경기도 지역의 평균 매매 주택가하고 맞먹었습니다. 작년부터. 네네. 이제 그것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서울의 집값의 상승은 결국은 뭐 이 소득이 약한 이런 주거 계층들이 주거비가 싼 이제 경기도로 옮겨갈 수밖에 없고, 경기도 옮겨가면 그것이 일정한 시점을 지나면 경기도에 또 이 주택 문제, 전월세 문제를 또 이야기하게 되죠. 네네. 특히 작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하남시와 과천시 같은 경우 평균 전세 가격이 지난 5년간 각각 74%와 64%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의왕시와 구리시 같은 경우에는 50% 올랐고요. 이 서울에 가까이 있는 지역들이 이렇게 전세 가격이 빨리 오르는데, 이 전세가율로 보게 된다면 경기도가 지금 서울보다는 더 앞서 있습니다. 네. 작년 같은 경우에 경기도의 전세가율이 75.3%였고 서울은 73%였습니다. 네. 그만큼 지금 서울의 주택 문제가 또 경기 이런까지도 확산되는 이런 이제 단계까지 온 것이죠. 예, 상대적으로 집값 차이가 있기 때문이긴 하지만 이렇게 가파르게 전세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핵심이 30대와 40대가 서울을 벗어나고 있다. 뭐 5월이면 이제 서울의 1000만 인구라는 말은 틀린 말이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탈서울화가 가속되는 가장 큰 이유가 전월세는 아닌데요. 특정 세대가 주거 문제로 이렇게 대규모 이동하는 것 괜찮을까요? 뭐 자연스러운 현상일까요? 어떻게 봐야 합니까? 사실 뭐 서울의 이 인구가 주택 문제 때문에 서울을 벗어나는 것은 어제 오늘은 아닙니다. 예컨 신도시 건설할 때도 많이 빠져나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이 주거와 관련돼서 경기도로 옮겨가는 이 인구 이동의 특징을 보면 특정 세대에 집중됐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전세난 때문에 주거비를 부담할 수 없는 이 젊은 세대들이 이제 빠져나가는 것인데, 이것은 크게 두 가지 문제를 지금 낳을 것 같아요. 이들이 빠져나가면 결국은 남는 집은 더욱더 비싼 집으로 바뀌거든요. 네. 비싼 집으로 바뀌고 또 비싼 집에 걸맞는 사람들이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서울의 어떤 그런 그 계층적 성격이 더욱더 고착화 되고요. 네. 그다음에 젊은 세대들이 빠져나간다는 이야기는 이른바 생산 연령 인구들이 이제 빠져나간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네. 인구 감소라든가 한 10년, 20년 뒤에 이제 서울의 어떤 그 도시의 어떤 경쟁력 같은 것을 약화시키는 이런 이제 문제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이제 너무 급속하게 이제 정의된다면 뭐 도시의 어떤 세태라든가 지역 간 불균형 문제라든가 뭐 이런 등등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좀
복합적 종합적 측면에서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저는 필요하다 보고 있습니다. 예. 자, 뭐 부동산 경기도 중요한데요. 이 30, 40대가 이렇게 서울을 벗어나 버리면 결국 서울의 부동산 자체도 위험하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공공주택 정책을 펴서 이 전월세 난 해결책 한번 찾아보겠다. 말은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입법도 추진하고 있긴 한데요. 실효성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뭐 지금 현 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지난번에 그 시장 임기 동안 8만 호의 임대주택을 공급했고, 네. 지금 2기 때도 이른바 다품종 임대주택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8만 호를 이제 추가 공급하려고 하고 있죠. 네네. 임대주택 정책과 관련해서는 사실 서울시가 중앙정부보다 훨씬 더 앞서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이죠. 네. 예컨대 뭐 임대료 관리를 위해서는 표준 임대료라든가 계약갱신 청구권 이런 것들이 사실 임대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규제가 따라서 있죠. 네. 예, 서울시가 법 제정을 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하기 때문에 몇 가지 그냥 주택을 공급하는 정도에 그치지 주거 안정을 기할 수 있는 근본적인 어떤 제도적인 어떤 장치라든가 정책을 펼 수 있는 지위에는 있지 않습니다. 네. 자, 뭐 장기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쉽지 않겠지만 이 주거 문제가 사실은 양극화나 내수에도 많은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정책적인 방향,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어떤 특징을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제안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지난 몇 년간 이 정부가 펴왔던 산업으로 바라보는 부동산 정책, 네. 경기 부양을 위한 어떤 그런 주택 부동산 정책 이제는 좀 버려야 한다 보고 있습니다. 네. 이를 하기 위해서는 저는 정책 당국이 먼저 생각을 바꿔야 한다 보고 있거든요. 네. 이를테면 전월세 상한제 같은 것을 지금의 우리나라 임대시장의 어떤 여건을 보면 상당히 중요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중앙정부가 그 제도의 도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 시장 상황을 보는 것이 굉장히 이제 뭔가 온전치 못하는 이런 이제 상황이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매매보다는 임대주택 정책을 더 펴야 돼 있는데 여기는 뭐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임대주택을 양적 측면에서 획기적으로 더 많이 공급해야 되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여러 가지 뒷받침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양적 공급만이 아니라 임대료 관리와 같은 임대차 관계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다각적인 정책들을 펴야 되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되게 정부가 지금 손 놓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네, 결국은 좀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게 향후 매매 여력을 찾는 데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주택 문제의 핵심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거비예요. 네. 전월세난이 결코 심화되면 저소득층들의 이제 주거 문제가 주거비 상승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주거비를 완화하는 다양한 정책을 이제 펴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일정한 효과를 가진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매매 시장까지 활성화시켜 내릴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또 저희가 관련 이야기 있을 때 모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단국대학교 도시계획 부동산학부 조명래 교수였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경제 생활을 위한 시간, 경제수사대. 네, 안전하고 행복한 경제 생활 하셔야 됩니다. 특히 돈이 한 푼이라도 아쉬운 분들이 주로 좀 다급하다 보니까 이 범죄에 노출되기도 하는데요. 저희가 매주 수요일 안전하고 행복한 경제 생활을 위해서 금융감독원과 함께 경제수사대 열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김범수 팀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금융감독원 김범수 팀장입니다. 예. 자, 햇살론 역시 좀 힘든 분들 또 어려운 분들을 위한 이 정부 정책 대출 상품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햇살론마저 빙자에서 보이스피싱하는 사례 저희가 예전에도 소개했지만은 더 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요. 전화번호가 070으로 시작하는 인터넷 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햇살론을 받게 해준다는 네. 그런 사기를 벌이는 사례가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예, 어떤 사례죠? 한번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네,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이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기범이 특정 금융회사를 사칭하면서 전화를 걸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네. 이 문자 메시지에는 3천만 원이나 1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신용 등급과는 무관,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한다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네. 통화가 되면 정부가 지원하는 저금리의 햇살론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면서요. 주민등록번호나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같은 개인정보를 요구하고요. 네. 그런 다음 다시 전화를 걸어와서 현재는 이 신용등급이 낮아서 금리가 높으니까 신용등급을 올린 후에 대출을 받는 게 유리하다. 네. 그리고 이제 사기범이 안내해주는 캐피탈 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은 뒤에 바로 상환하라고 설득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신용등급이 올라간다는 거죠. 네.
대출을 받은 후에는 사기범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유도하고요. 돈이 입금이 되면 사기범은 바로 잠적합니다. 예, 참 나쁜 짓인데 이 방법 외에도 또 다른 방법도 있다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대출 실행을 위해서는 각종 보증금, 뭐 수수료, 선이자 등이 필요하다면서 돈을 대출 실행되기 전에 사기범의 계좌로 먼저 보낼 것을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물론 이제 돈이 입금되면 잠적하는 거죠. 예. 자, 어떤 경우에도 이제 개인 정보를 요구할 때 들어주셔도 안 되고 또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막상 그 상황이 되면 뭐 심지어는 뭐 굉장히 수사기관에 있는 분들도 깜빡 넘어간다고 하는데요. 이 햇살론은 사실 좀 서민을 위한 이 정책금융인데 이것까지 거들먹거리면서 사기를 치는 것 이건 좀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햇살론도 좀 소개해 주시면서 얘기를 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 햇살론은 신용등급이 낮고 이제 소득이 적어서 은행 이용이 어려운 이런 서민들을 위해서 신용보증재단 중앙회와 금융회사가 만든 이런 서민 전용 대출 상품인데요. 네. 사람들은 이제 이 햇살론이란 이름만 듣고 정부가 지원하는 상품이니까 믿어도 되겠지, 안심해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사기범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실제로 금융회사에서 전화를 걸어서요. 소비자에게 이 햇살론을 권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모든 상황을 알고 전화 거는 게 더 이상하고요. 자, 이런 전화 받았을 때 그냥 딸깍 끊어버리면 될까라고 하실 분들도 있을 텐데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통화 중에 의심스러운 생각이 들면요. 네. 전화를 끊고 금감원 콜센터 1332로 전화해서 네. 이게 지금 뭐 햇살론이 맞는지 문의를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네네. 근데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은 근데 이제 이게 상대방 전화가 보이스피싱임을 인지하고 네. 너무 또 이렇게 훈계하거나 상대방을 자극하면 네. 이제 저희가 이제 과거 사례를 보면 이제 이런 피자나 치킨 등이 네. 대량으로 이제 허위 주문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점은 좀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중요한데요. 이제 많이 알려져서 너 보이스피싱범이지 이러고 막 훈계하면 이들이 갖고 있는 개인정보로 또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얘기 오늘 좀 특별히 해드리고요. 이 070으로 시작되는 번호 무조건 안 받는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뭐 햇살론 악용을 제외하고라도 인터넷 전화가 많이 이용되고 있는 건 사실인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 사기범들이 이런 인터넷 전화를 많이 이용하는 이유는요. 국내외 어디서든지 인터넷만 깔려 있으면 쉽게 이용할 수 있고 네. 비용도 이제 많이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제 중국 등 해외에서 인터넷 전화를 이용해서 이제 보이스피싱을 시도하는 경우가 매우 많고요. 네. 그런데 이제 저도 이제 그 인터넷 전화를 쓰고 있는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네. 070 전화라고 해서 무조건 안 받거나 끊어버릴 수는 없고요. 네네. 다만 이제 저희가 이 스마트폰 앱에 요즘 이제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으니까요. 네. 요즘은 이 보이스피싱이 신고된 전화번호로 전화가 오면 보이스피싱으로 신고된 전화입니다라고 화면으로 보여주거나요. 아니면 네. 소리로도 안내를 해줍니다. 네네. 이런 앱들이 있으니까 이런 앱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시길 권장합니다. 예, 맞습니다. 정상적인 사용까지 불편하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렇게 속았습니다. 당했는데 돈을 보냈을 때 이거 어떡하지? 대처를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 그 보이스피싱을 당하셔가지고요. 사기범에게 이미 송금을 했다 하더라도 네. 인지한 시점에서 바로 경찰청이나 금감원 혹은 금융회사로 직접 전화하셔가지고 송금한 계좌에 대해서 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지급정지를 요청하시면 네.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 또 100만 원 이상 입금될 경우에는 30분 동안 인출이 되지 않도록 바뀌었기 때문에 신고를 빨리 하는 것만으로도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금융감독원 김범수 팀장이었습니다. 네, 생생경제 포스코 모든 사람이 꿈꾸는 내일 롯데건설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정답은 전세인데요. 많은 분들이 정말 마음을 담아서 전해주셨습니다. 32살 아들이 있는데 결혼은 엄두도 못 내고 전세집 액수 때문에 걱정이다라는 4036님 힘내시기 바라고요. 이 행시를 지어준 분도 계십니다. 5264님 전세 전해라 새 놔서 혼자만 살려 하지 말고 서로 상생하자. 예, 좋은 얘기 좋은 시 같습니다. 오늘의 정답자는 5310님입니다. 정답 전세. 저도 곧 결혼 준비하려는데 전세 구하기 정말 어려워요. 걱정입니다. 예, 일단 저희가 물 한 박스 선물해 드릴 테니까요. 물 먹고 좀 기분 좋게 새로 전세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상생을 위한 생생경제 내일 오후 3시 1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김우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